1980년대 중후반 이후로 크게 상승을 했고요. IMF가 터졌죠. 그러면서 훅 떨어졌고요. IMF 끝나고 이제 경기 부양 또 엄청 하면서 또 엄청나게 대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락을 했고 7년 5개월을 대사하락했습니다. 이때 이런 나오는 단기 반등 이런 거 의미 있다 없다? 의미 1도 없다. 28, 9년까지는 기회가 안 올 수 있어요. 지금 자칫 뛰어들었다가는 진짜 큰일 날 수 있다. 말씀하신 그 데이터를 저희가 좀 봤으면 그럴까요? 좋겠는데. 자, 일단 먼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부동산 대부분 내 집 마련을 할 때 대출 껴서 사죠. 그렇죠. 자, 한 달에 세후로 500을 벌어요. 네. 그냥 한번 비율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요. 한 달에 세후로 내 통장에 500만 원이 찍혀. 그러면 주택원리금 상환으로 얼마 정도를 내가 쓸 수 있냐라는 거죠. 얼마 정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네. 글쎄요, 세후 500 빠지면 그래도 한 200? 뭐 그렇게 가능할 것 같은데요. 200 정도는 괜찮겠죠. 근데 만약에 300이에요. 그럼 좀 안 돼. 부담스럽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집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네. 이걸 데이터로 알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요. 이게 바로 주택 구매력 지수라고 하는 데이터입니다. 네. 자, 이게 보시면, 요게 지금 이제, 사람들의 소득,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금리, 그 다음에 주택 가격, 아파트 가격이 들어가요. 그래서 대출 껴서 내가 이자 부담하는 게 내가 얼마나 부담스럽냐, 부담스럽지 않느냐. 네. 그래서 이 용어 그대로 주택 구입 부담 지수예요. 이게 지금 324잖아요? 네. 그럼 한 달에 내가 서울에 아파트 사면은 324만 원씩 내야 되는 거예요. 주택원리금 상환으로. 네. 근데 얘가 역사적인 평균이 얼마였냐? 245만 원입니다. 네. 근데 가장 낮았을 때가 얼마냐면 160 정도밖에 안 돼요. 오. 아니 뭐 옛날에 160하고 지금에서 이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다 계산해서 된 거니까 네. 그냥 지금 기준으로 14, 15년에는요 200도 안 됐다고요. 지금 서울에 아파트 하나 네. 사는데. 가능하던 시절이 있었다는 그렇죠. 거죠. 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걸 알아. 사겠어요? 안 사죠. 내 집 마련이라도 사겠어요? 기다려야죠. 안 사요. 내가 사도 최소한 떨어지진 않거나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네. 이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아무도 안 사요. 네. 네? 한두 푼짜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여전히 지금 떨어졌지만 324예요. 굉장히 비쌉니다. 이게 역사적인 평균 대비해서요. 20% 이상 고평가되고 있어요. 네. 근데 쌀 때는 200도 안 돼요. 네. 14, 15년도 200이 안 됐죠. 네. 그럼요, 30%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떨어지든 사람들의 소득이 확 늘든 주택가격이 떨어지든 네. 이거밖에 없는데 지금은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요? 안 늘어요. 지금 사람들의 호주머니 사정이 좋아질 상황이 없어요. 네. 그러면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내려갈 거냐? 아니죠. 이게 좀 내려가다 최근에 또 슬금슬금 지금 또 맞습니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주택가격이 떨어지는 거 외에는 없다. 네. 지금 거래량이 왜 이렇게 없는지 아세요? 그렇게 지금 정부에서 부양정책 펼치고 이랬는데 네. 과거 같았으면 벌써 서울 기준으로 7,000건, 8,000건씩 거래량이 나와야 돼요. 네. 근데 지금 4,000건을 못 넘잖아요. 왜? 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2009년에도 반등이 들어왔거든요. 네. 이때? 근데 이때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274. 이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네. 지금보다 훨씬 낮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출 껴서 집 사는 게 지금보다 훨씬 덜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거래량이 네. 생겨났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년 정도 단기 반등 나오고 11년 한 3, 4월 달부터 어떻게 됐어요? 하락했죠. 네. 10, 11, 12, 13년 말까지 하락을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주택 구매 지수가 훨씬 더 높아. 그러니까 즉 대출 껴서 집을 사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집을 못 사는 사람들이 태반이죠. 네. 거기다 이미 코로나 시대 영끌에서 살만한 사람은 싹 다 샀잖아요. 네, 맞습니다. 모든 자산은요,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많아야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은 있다 없다? 없다. 한번 지켜보세요. 1년 안에 어떻게 되나 한번 지켜보시죠. 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부동산 빅데이터를 연구하기 전에 제가 부동산 강의 좀 한다 하시는 분들 강의 제가 싹 다 들었다 그랬죠. 네.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뭔지 아세요? 부동산은 계속 오른대. 제발 좀 그런 네.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부동산은 대체적으로 우상향하는 게 맞지만 십몇 년마다 한 번씩 큰 하락이 오고요. 이거 네. 잘못 걸리잖아요. 그냥 1, 2억 매덕이 그냥 날아가요. 그렇죠. IMF 때 여러분들
통계 데이터를 보면은 몇 프로 안 빠진 걸로 나오는데요. 그때 50%, 60%, 70%씩 빠졌습니다. 상업용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네. 부동산은 오늘이 제일 싸다, 계속 올라간다,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진짜 너무 무책임한 얘기고요. 진짜 그런 얘기했다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분석한 서울 아파트 초장기 사이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너무 진짜 중요한 내용이고요. 네. 자, 일단 통계 기준을 뭐로 했냐면 초장기 이 데이터는 공식적으로는 KB부동산의 월간 데이터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월간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자, KB부동산 데이터가 너무 좋지만 뭐가 좀 문제가 있냐면 반응이 좀 느려요. 22년 같은 경우도 이미 1월 달부터 하락이 시작됐거든요. 네. 미약하지만. 네네. 근데 KB부동산 월간 데이터를 보면 22년 7월 달부터 하락이 시작된 걸로 나와요. 한 6개월 정도. 한 6개월 정도 네. 이런 텀들이 좀 있어요. 좀 느립니다. 네. 그러니까 바닥 찍고 올라갈 때도 느리고 꼭지 찍고 하락할 때도 늦게 반영을 해요. 네. 그리고 이 변동폭이 실제 변동보다 훨씬 더 작아요. 어... 예를 들면 200%가 상승했으면 이 데이터는 한 100%, 그 다음에 한 50%가 하락을 했으면 얘는 한 20%, 30% 하락한 걸로 나와요. 이런 부분들은 감안을 좀 하시고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1980년대 중후반 이후로 보시면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고요. 91년 4월 달까지 크게 상승이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는 보시면 쭉 하락을 하다가 횡보하다가 조금 올라가다 반등이 나왔어요. 네. 반등이 조금 나오다가 IMF가 터졌죠. 네. 그러면서 훅 떨어졌고요. 자, 만약에 이때 이렇게 올라가는 단기, 이때도 단기 상승들이 조금씩 있죠. 네네. 자, 이럴 때 샀으면 어떻게 돼요? 좋지 않죠. 더 이상 오르지도 않고요. 이렇게 이런 상승 사이클을 먹어야죠. 상승 사이클. 네. 이건 대세 하락 사이클이잖아요. 네네. 자, 이번에도 IMF 끝나고 이제 경기 부양 또 엄청 하면서 또 엄청나게 대세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락을 했고, 네. 요게 2차 사이클. 네. 그 다음에 3차 사이클이 이제 2013년 말부터 지금 현재 진행형이고, 네. 지금 다시 이렇게 하락 파동이 나오고 있고, 네. 이걸로 보니까 어때요? 언제 하락이 제일 크죠? 지금의 하락폭이 제일 큽니다. 네. 자, 이걸 제가 쪼개봤어요. 상승이 한 4년 나왔고요. 그리고 몇 년을 대세 하락을 했냐? 7년 5개월을 대세 하락했습니다. 이때 이런 나오는 단기 반등, 이거 의미 있다, 없다? 없네요. 의미 1도 없다. 자, 그리고 98년 11월 달에 바닥 찍고 네. 또 8년을 상승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또 6년 2개월을 또 하락한 거예요. 6년 2개월. 그리고 2013년 말에 바닥 찍고 다시 또 8년 9개월을 상승했습니다. 요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좀 더 이 상승의 각도와 폭이 훨씬 네. 더 커졌죠. 그렇네요. 자, 근데 비슷하죠. 한 8년 정도 상승하고 6, 7년 하락하고. 네. 자, 그리고 이제 막 꺾이기 시작했고, KB부동산은 22년 7월 달에 데이터까지 포함이 된 건데, 네. 자, 여전히 지금 뭐다? 하락 중이에요. 네. 하락 중입니다. 물론, 일부 지금 상승이 나오는 지역들도 있고, 이제, 호가도 올라가고,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건 인정하는데, 어찌됐건 KB부동산 통계 데이터 기준으로 여전히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이 하락이 이제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자, 그럼 하락을 하면 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을 했냐? 네. 자, 이때 91년 4월 달 이후로 IMF 터질 때까지 26.5%가 하락한 걸로 나옵니다. 네. 통계 데이터로는요. 근데 최소한 여기다 곱하기 2를 하셔야 됩니다. 50% 이상 하락했어요. 네. 네, 상업용 부동산은요. 70에서 80%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산 기준으로 한 100억 정도, 그래서 대출 50억에 나머지 그 순자산 50억 넣어서 100억 정도 부동산 갖고 있으신 분들도 순식간에 다 녹아버렸습니다. 다 빚밖에 안 남았어요.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이건 아파트 기준으로 그래서 곱하기 2 정도는 보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50% 정도 나타났고요. 네. 그 다음 하락, 금리계 이후로 이때 이제 9% 정도인데 이것도 한 2배 정도, 한 18% 정도 평균 하락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락이 지금 22년 7월 달 이후로 나타난 건데 10% 하락한 걸로 나오는데 곱하기 2 하셔야 됩니다. 20% 정도. 실거래가 기준은요, 작년에만 지금 22% 하락했고, 네. 전국 기준으로는요, 개별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은
최대 60%까지 빠진 아파트도 있습니다. 네. 40에서 50% 빠진 아파트들도 수두룩 빽빽하고요. 네. 그리고 또 생각하셔야 될 게 지금 이게 1년 동안이라는 말씀이죠. 1년 동안. 앞에 하락들은 이제 뭐 7년, 6년 이렇게 네. 됐었는데 지금 그렇죠. 1년 동안 20%라는 그렇죠. 거 그것도 네.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가 더 있다라는 거죠. 그동안 대세 상승 사이클에서는요, 네. 인구가 계속 성장을 했습니다. 아, 자, 그런데 이제는 2021년부터 인구수가 감소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자, 연도별로 보시면 정확하게 지금 2020년에 고점 찍고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인구가 5,155만 명 정도 됩니다. 네. 최근에 한 30만 명 가까이 인구가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 데이터를 좀 보시면, 자, 요게 이제 통계청에서 산정한 인구 데이터인데요. 요게 최악의 시나리오, 요게 보통 시나리오, 요게 이제 긍정적인 시나리오인데, 네. 문제는 뭐냐면 최악의 시나리오도 2030년대 한 초중반까지는 출생률이 늘 걸로 가정을 하고 이걸 만들었어요. 아, 근데 지금 최근 출생률이 어떻게 되고 있죠? 계속 줄고 있죠. 아무도 안 낳잖아요. 아무도. 그러면 이 데이터도 가장 최악의 이 그래프조차도 뭐다? 지킬 수 있다. 네, 더 안 좋아질 겁니다. 현실은 더 안 좋아지고 네. 있어요. 자,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뭐예요? 인구가 성장을 하던 시기에도 대세 하락을 하면은 6년, 7년씩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1년 하락했어요. 근데 인구가 줄어들어.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인구 구성비를 보면요. 아파트를 누가 사요? 젊은 사람들이 사죠. 네. 근데 지금 데이터를 보시면 어때요? 노인만 늘어납니다. 네. 물론 돈 많은 노인분들은 사실 수는 있죠. 근데 지금도 OECD에서 노후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죠? 대한민국. 한국입니다. 훨씬 더 심각해질 거고요. 네. 자, 노인 인구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어떻게 된다? 계속 올라간다. 소득이 늘어나지만 그 소득에서 이런 공적 세금을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된다?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다. 네. 아니, 누군가는 떠 받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떠 받쳐줄 사람이 앞으로 계속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직은 괜찮습니다. 왜? 아직은 세대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분할을 하는 가구 수가 많기 때문에. 네. 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세대수 증감률도 확 떨어졌어요. 어, 원래는 세대수 증감률이 거의 한 3% 가까이 늘었거든요. 네. 그랬다가 지금 1%로 떨어졌습니다. 세대수 증감률이 지금 증감률마다 처음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자, 세대수 증감률이 1%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몇 년 더 지나면 세대수마저 줄어든다라는 네. 거예요. 자, 부동산의 이 메가 트렌드를 부정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서 부동산이 그럼 일본처럼 될 거냐? 아니에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는 큰 메가 트렌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아니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시기에도 7년, 6년씩 하락을 했는데 이제는 인구수마저 줄어드는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동안 1차, 2차 사이클 이후로 3차 사이클이 시작이 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네. 이 하락 사이클에서 처음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현상이 바로 인구 감소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과거와 같은 부동산의 대세 상승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제가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왜냐면 부동산은요, 그게 전세건 월세건 매매건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우리 모두가 풀어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과도한 상승도 문제지만요, 과도한 하락도 심각한 문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충격을 안 받게끔 떨어질 때도 좀 서서히 떨어지게 올라갈 때 서서히 올라가 이렇게 우리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여전히 뭔가 사람들이 환상에 젖어 있는 거예요. 한국 부동산 완전 뭐 엉망으로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전처럼 이런 엄청난 큰 폭의 상승을 우리가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네. 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여기에 또 심각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부채 문제입니다. 네. 자, IMF 때, 요때가 IMF 때인데 이때 네. 이제 큰 폭의 하락이 요걸로 봤을 때 진짜 작아 보이지만요. 아파트 40-50%, 상업용 70%, 80%씩 박살났습니다. 진짜. 지금 좀 연배가 낮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요. 한번 저 부모님 세대나 삼촌, 고모 세대한테 물어보세요. 이때 얼마나 심각했는지. 근데 이때 기업 부채가 GDP 대비해서 100%가 넘어섰습니다. 근데 네. 가계 부채는 괜찮았어요. 어. 가계 부채는
한 40에서 50%인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의 문제는 뭐예요? 기업 부채나 가계 부채가요. 전부 다 GDP 대비해서 100%를 다 넘어섰습니다. 네. 왜 IMF에서 왜 한국만 꼭 집어서 지금 경제 성장률이 한국만 낮아질 거라고 얘기하는지 고민해야 됩니다. 부동산 올라갈 걸 걱정할 게 아니라요. 우리는 부동산의 과도한 하락을 어떻게 지금 우리가 막을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요, 여러분들. 진짜 이거 잘못하면요, 진짜 큰일 날 수 있어요. 이 그래프도 봐도 벌써 지금 딱 보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여전히 지금 어디에 있다? 장기로 보면은 3차 대세 하락 사이클에 아직은 초입에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게 더 길어질 수 있다라고 데이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갈지 모르고 또 얼마나 떨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아마도 우리가 과거의 데이터 유출을 해보면 네. 우리가 하락을 할 때 6, 7년 하락했잖아요. KB 데이터 기준으로도. 이제 우리가 1년 하락했죠. 그럼 앞으로 몇 년 남은 거예요? 5, 6년이 남은 겁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5, 6년 더하면 얼마예요? 28, 9년까지는 기회가 안 올 수 있어요. 충격이 좀 와서 급격한 하락이 단기간에 나온다면 기회는 더 빨리 올 수 있겠지만 네. 일단 지금은 뭐다? 대세 하락의 초입이다. 절대 우리가 지금 자칫 뛰어들었다가는 진짜 큰일 날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제가 오늘 강조해서 드립니다. 네, 저희 오늘 지금까지 김기현 대표님 모시고 데이터 분석을 해봤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단기적인 반등이 있는 것도 맞고 데이터로도 확인은 됩니다. 하지만 얘기하신 대로 지금 장기적으로, 초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세 하락의 저희 초입에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위험한, 네. 좀 위태위태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부분 참고하시고 또 마음을 조급하게 가지지 않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